네, 오늘의 정무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수 시간이 잊었죠. 2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일단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탈당한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 3명 의원들과 손을 잡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박주민 원내수석 대표께서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정당 활동도 오래 하셨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 반대 성명도 냈던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몇 주 전쯤에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129분이 예, 좀 모인 129. 상태에서 예.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멈춘 상태였거든요. 그랬군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탈당 기자회견 하신다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네, 탈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직접 이낙연 대표님 또는 그 측근들과 이야기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요? 제가 예. 아는 바로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탈당을 직접 해보시지 직접 만류 안 하셨어요? 저건 그렇게 평상시 사이가 좋거나 그러지 않으셔서 역효과가 오히려 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 하여튼 예. 많은 분들이 그 접촉을 했고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에 있었던 분들과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일단은 그 129명의 국회의원분들이 우려했던 게 있잖아요. 네. 단합을 해야 되는데 네.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만큼 우려가 되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내용을 겪는다든지 그 내용이 너무 격화돼서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고 실제 예. 거둔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신당 계획을 일찌감치 밝혔고요. 지금 당원이 4만 명 넘게 벌써 가입했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시나리오 계획도 발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또 빅텐트론 여러 이야기 나오잖아요. 원래가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선거 때마다 신당은 어려웠고 예. 성공 사례도 별로 없고 예. 굳이 여야 양당을 나눠서 평가를 하자면 그 탈당한 모당이 성공하면 신당은 가라앉고 모당이 가라앉으면 신당은 뜨고 이렇게 이제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럴 수 있죠. 여야가 더 혁신하고 난다면, 더 혁신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만약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못하고 구태를 보이면은 이준석 신당이 이제 힘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혁신을 하게 되면은 이낙연 신당이 가라앉을 것인데 당장 눈앞에 이렇게 현실을 보면은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민주당은 그 혁신의 핵심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인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인데 바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저분들도 나가시는 것이고 안 나가면은 그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안 물러나면 그 리스크 그대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별 변화나 희망, 쇄신, 혁신 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게 현실이고 근데 저희 당은 어쨌든 간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비대위까지 나왔고 적어도 오늘 이 시점까지는 한동훈 비대위가 당의 이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당에서 나간 신당들이 어느 쪽에 힘을 받고 어느 쪽에 가라앉을 것인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판단이 될 텐데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신당이 되려면은 독자적으로는 힘들 것이고 다 합해야 되는데 합하면 어떻게 보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홀로 서기도 힘들지만 합하는 건 사실 더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합하면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합하면 좋은데 합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는 원칙과 상식 소속 비명계 의원 3명 탈당 기자회견했고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또 강두구 민주당 의원의 만류 기자회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입니다.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29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담아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기자회견은 저희가 생중계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제3지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박주희 네, 씨. 네, 근데 이 제3지대 빅텐트론 네. 그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제3지대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앞서 이제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이념과 가치가 다른데 그게 모이기 쉽겠냐? 네. 오히려 그냥 이번 총선만을 위해서 이합집산처럼 모여서 총선 끝나면 또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선택을 오히려 더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세요? 아까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총선 시점이 다가오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 이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빅텐트론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그냥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들까지도 좀 끌어안겠다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용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오히려 국민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런 모습에 이거 선거를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당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가지시기가 전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또 비명계 탈당 의원 3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여러 가지 이제 혁신 경쟁도 할 것이고요. 민주당도 더 혁신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은 그 비전으로서의 차별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고요.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잘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모습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녹색 전환이라는 소위 말하는 쌍둥이 전환에 있어서도 발빠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전 측면에서 확실한 좀 비전 네. 이런 것들 과감한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민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라고도 다 얘기하잖아요. 공천이요. 예. 공천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 시스템 공천 하에서 이미 총선을 2번 치렀고요. 예. 이제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거라서 사석에서 만나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부러워요. 그 시스템을.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는 경선을 하게 되고 경선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로 이제 감점을 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고 예. 그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물갈이가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너무 편마해하는 거라고 듣지 잠시 뒤에 않았으면 좋겠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지도부가 날리려고 마음 먹으면 날릴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도대로 잘 운영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제도 하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의힘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희보다는 좀 더 체계가 갖추어져 있죠. 그래요? 예.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제 그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제도가 이제 을개가 그 확정돼 있고 예. 그게 일찍부터 작동을 하고 예. 그 중에 하나가 공천 다가왔을 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예. 평소에 의정 활동에 뭐 출석 점수 뭐 기타 이런 걸 점수를 다 매겨요. 네. 그걸 다 합해가지고 공천 심사에 반영을 하니까 예. 그냥 평소에는 뭐 잘하고 못하고 별 구분이 없다가 공천 앞두고 뭐 줄 잘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시스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본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혁신위 제가 혁신위 할 때도 우리끼리 그랬습니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데 새로운 그 공천 방안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희 혁신위 때 그걸 만들었었죠. 만들었었어요? 최재형 의원님이 예, 위원장이고 그때요. 예. 내가 부위원장일 때 그걸 만들었었는데 만들었는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그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준석 저 혁신이라는 이 예.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 그래요? 전혀 관계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놓고 나간 이 혁신위가 그렇군요. 되놓으니까 그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또 예. 민주당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건 어떤 맞지만 분들입니까? 마음 먹으면 예. 우리도 당권 공천권 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예.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정치권에서는 공천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은 뭐 검사 공천이 많이 된다면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586 올드 보이들의 귀환 또 이야기들 계속 나와서 또 586 공천이 된다면 그러면은 신당의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제 있더라고요. 예. 좀 원로격에 계셨던 분들이 예. 다시 이제 출마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고 예비 있어요, 후보 지금. 등록도 하고 하시니까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그런 분들도 경선을 다 뛰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예. 그분들을 어디에 전략적으로 배치한다거나 예. 어떤 우선권을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정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사 공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법률을 전공한 분들이 이제 국회 업무에는 좀 가깝죠. 예. 전문성에 있어서 이제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유능한 분은 뭐 법조인이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법조인이라고 해서 예. 또 검사라고 해서 우대를 받는다든지 또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 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연령, 지역, 직능 이런 걸 이게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릴 정도로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든지 네. 이래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판받고 또 총선에 어려움을 겪고 한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어제 비명계 의원 3명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까지 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이 병상에서 나눈 문자 두고서 계속해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에 이어서 박찬대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서 대담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이거는 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징계에 대한 절차와 가이드라인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이면은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징계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야 진짜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이게 뭐가 달라? 당대표가 아무리 고독하다고 하지만 누구하고도 조언도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병실에 사실은 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마음 통하는 몇 사람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나눈 문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민 수석께서는 보통 당 대표가 여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세요? 저는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어요. 예, 이해찬 예. 대표님 모시고 이해찬 대표님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혼자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와 라인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해도 뭔가 결정이 좁아지기도 하고 예. 또 왜곡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뭐 레드팀을 만들어라, 전혀 당무와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대화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조언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당내에 저런 징계 관련해서 공식 기구가 있는데도 당 대표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런 징계, 긴급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최고위에서 논의되는데요. 그때 이제 뭐 저도 들어가 보고 또 과거에 또 제 경험을 비춰봐도 예. 당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당 대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듣는 거고 예. 그 과정에서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알아봤더니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 뭐 중진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서 섞이거든요. 예. 그럼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와서 제 생각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 네. 당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네. 들어서 또 자신의 생각도 밝힐 수 있는 네. 것이고 하지만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고위원회 결정됩니다. 논의하고 예. 또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예, 윤리위원회도 있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세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민주적 공당으로 기능을 해 왔다면은 네, 네. 저런 거는 그냥 당 대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견 수렴 과정이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워낙 이재명 당으로 사당화되어 있고 예. 거의 저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가진 당 대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윤리감찰단 또 뭐 윤리심판원 이런 공식 기구가 있는데 예. 당대표가 먼저 그 절차가 있기도 전에 작동하기도 전에 당대표가 먼저 결론 문제를 이제 의논하고 예.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이재명 당에서는 아. 저게 결국 결론이다라고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대상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현견택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컷오프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네. 결국은 최측근이니까 당 대표가 관여하고 그것도 또 이렇게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친명 무죄고 비명 유죄의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네. 예. 지금 어떤 논의가 지금 당내에서는 진행되고 지금- 있어요?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이제 최고위가 열려서 아.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아, 지금 감찰 중이에요. 예, 그래서 감찰 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은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에 가장 가까운 측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서로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예.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 세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얘기해요. 예. 현근택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표의 측근이고 뭐 이렇게 대표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거든요. 근데 예.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막 아예 공천을 컷오프 시켜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데 어떻게 저런 게 친명 위주의 징계 예. 좀 안 맞아요. 아직 뭐 징계 여부 수위 다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감찰하고 나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감찰 결과 놓고 논의할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도전하는 지역구가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더라고요. 성남 중원.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영찬 의원의 잔류를 두고 또 그 연관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예. 호사가분들이 있는데 뭐 윤영찬 의원님도 뭐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죠. 네. 예. 당에서 여러 이야기 나오잖아요. 혹시 윤영찬 의원하고 친하세요? 윤영찬 의원님하고 말씀 못 나눈 지좀 당내에서 됐습니다. 많은 설득이 죄송한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달라고 미리 원칙과 해서 설득했다고 상식에 하더라고요. 속해 있는 많은 의원님들에게 여러 경로로 설득이 있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심지어는 그 기자회견 하기 전날 밤, 뭐 그날 아침 계속 뭐 예.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친한 분들 중심으로 하고 또 지도부에서도 그걸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잔류를 선택했고요. 민주당을 지켜야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죠 어제.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윤영찬 의원을 기자 때부터 아는데 예, 기자 한 출신입니다. 30년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형님도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외교부 장관 하셨던 아. 서울대 교수셨고 그렇군요. 정치인이니까 자기 그 거취 문제, 예. 공천 문제, 출마 문제, 당선 문제 이거를 전혀 그 현실을 안 따지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평가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예. 게 그전에도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게 보였는 게 본인이 이낙연 계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선뜻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예. 당내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측을 이제 이렇게 각을 세우고 네. 이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저렇게 잔류했을 때 예. 결국은 원칙과 상식을 기대했던 분들, 원칙과 상식 쪽에 기대했던 분들은 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예. 당내에서는 벌써 이제 뭐 개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영찬
이게 프락치즈 하려고 남아 있는 거다. 뭐 징계해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결국은 명분도 못 얻고 실리도 못 얻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용원록 의원, 김종민 의원, 조응천 의원이 원래 같이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 의원 소속이었었는데 오늘 이 세 분이 다 인터뷰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경남 행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비대위회의 열고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 인재영입위원장이었죠.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유심히 작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접니다.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저는 딱 그 생각만 할 거고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철규 의원은 이제 당의 핵심이었던 이제 사무총장도 지냈었고요. 지금 현재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있고요. 이번에 또 공천관리위원이 됐습니다. 너무 요직을 계속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성실성 능력도 있고 대통령의 신뢰도 저는 뭐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문제, 이 논란에 관해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믿습니다. 아마 공정하게 할 겁니다. 바르게 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봐도 저 공천 누가 했든 간에 저 공천 잘 된 거다라고 평가받도록 하고 그게 이제 승리하는 총선 승리로 이어질 걸로 보고 이철규 그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공관위원 중에 3분의 2가 외부인들입니다. 그래도 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정치 처음 들어왔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도 교수하시다고 하시는 판사하다 교수하시던 분이에요. 비대위원들도 다 거의 대부분 다 좀 정치하고 이제 거리가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천이 제일 중요한데 공천은 전 지역구 253개 지역구마다 3명, 4명, 5명이 경합을 하는데 그 판세 또 야당과의 그 대결 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내지 않으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걸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온 분이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때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도 계속 시킨 것이고 제가 사적으로 대화를 해보면은 어느 지역 곡 집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환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철규 영입위원장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그게 빼버리면 물론 자료는 넘겨주겠지만 그 자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비판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이나 또 이철규 위원이 그런 걸 의식해서 알겠습니다. 그 논란이 되지 않게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기자들도 역시 윤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더니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철규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엄청나게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친윤이라고 불렸던 많은 분들이 사라진 가운데서도요. 지금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외부 인사가 많아서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그 외부 인사들 들러리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실행하면서 거의 그렇게 관철이 되면서 진행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네요. 벌써부터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부 인사들은 잘 모른다라고 걱정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과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딱 들어갔고 대통령의 신임 엄청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뜻을 따라서 공천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좀 되지 않을까. 예. 네, 이제 뭐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런 가운데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김건희 리스크에 당이 답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2부속실 필요하고 특별감찰관도 협의하겠다. 이게 김건희 리스크에 당이 답하라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보세요? 그 일정 부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우리 그 영부인 관련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 예. 앞으로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예방적 측면에서 예. 부속실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특별감찰단 출범시켜야 된다. 물론 특별감찰단은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논란에 실체가 있는 건 실체가 있는 대로 정리하지만 예.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나 반대 세력들이 뭐 옛날에 후보 시절에 예. 줄리 논란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게 덮어 씌워서 만들어낸 부정적인 이미지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엄정하게 대처해서 씻어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용어를 김건희 리스크라고 예.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그거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지금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협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은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한 정리 차원이에요. 네. 그리고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미래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예. 두 개는 별개거든요. 근데 마치 별개다. 이걸 섞어가지고 무슨 빠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부속실은 제2부속실은 저희 당이 먼저 만들라고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협의를 한다면 당연히 협조하는 거고요. 예. 특별감찰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예. 인수위 시절에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할 것처럼 보도가 나오자 그 당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막 화를 냈어요. 우리 당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2년째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하셔야죠, 사실은. 네, 그럼 민주당이 동의해 줍니까? 바로 아니, 저희는 바로 당연히 협의하면 되는 협조하죠. 거네요. 저희는 예. 당연히 협조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